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는 진짜 인터뷰, 진탐 인터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탐 인터뷰 첫 번째 시간, 저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네, 저희가 진탐 인터뷰라는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어요. 저희 팟캐스트가 청소년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청소년기의 수많은 고민들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앞일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 그래서 물론 사실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자리에서 뭔가 열심히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 어른들이 하나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꺼내놓자. 그래서 직업에 대한 진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직업을 선택한 과정, 준비, 그 일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찐 경험담,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진짜 정보를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나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획한 코너입니다. 물론 진탐 인터뷰에 나오시는 분들이 주시는 정보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각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진탐 인터뷰 첫 번째 시간에 모신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보건의료업계에 종사하고 계신다는, 이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업계가 너무 생소해요. 주신 정보로 제가 정리하기는 보건의료업계인데 이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싱아님입니다. 와. 네. 와. 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싱아라고 합니다. 싱아님 이름 너무 예쁘세요. 그러나 속뜻은 따로 있다는. 네. 저희가 싱아하면 박완서님의 작품이 생각나잖아요. 그만턴 싱아는 다 어디로 갔을까였나요? 그쵸? 근데 진짜 이름의 뜻은? 네, 싱가포르 아줌마입니다. 네,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계세요. 물론 한국분이시죠. 근데 잠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과 이런 것 때문에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근데 지금 가장 핫한 제약회사랑 외국계랑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오늘 되게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소개잖아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저는 제약회사에서 이제 약이 허가를 받고 시장에 나와서 팔리기 이전에 허가받은 약들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했지만 차차님 눈이 동공지진. 허가받으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차차님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약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가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약이 무조건 유통이 될 수는 없어요. TV나 핸드폰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게 얼마에 팔릴지 아니면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전달될지 이런 것들이 또 규제가 또 있어요. 하나 더.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이제 안전성이나 유효성 이런 걸 기반으로 얘가 사람한테 주어질 수 있다. 환자에게 주어질 수 있다. 요런 거가 된 다음에도 이제 그럼 얼마에 가져갈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룹들한테 전달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정부나 아니면 지불자라고 하는 돈을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판단을 해서 자원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더 있는 거죠. 숨은 과정이 있어요. 신기한데요? 보통 허가 과정 속에 이 어떤 사람에게 투여해야 하는가 그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는 건가요? 그 왜냐면 과정은?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네. 건강보험료를 다들 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건강보험료를 다 걷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똑같은 약인데 비쌀 수도 있고 뭐 쌀 수도 있고
특허라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용 효과적인 약을 쓰고 싶잖아요. 나라에서는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비용에 이제 비해서 효과적인 약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그러면 요런 약은 내가 우리 건강보험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할 수 있게 등록을 해줄게. 리스트업을 해줄게. 요런 절차를 거쳐요. 그때 가격은 얼마고 그때는 뭐 이제 처음부터 막 아무한테나 다 줄 수는 없고 허가에서는 이런 A부터 Z까지의 환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돈을 A, B, C 그룹한테 썼을 때는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걔한테만 먼저 주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암 환자에게 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되게 핫한 항암제 중에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게 있고 그런 그 항암제는 이제 특정한 암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암을 한꺼번에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효과를 봤더니 임상 시험 결과를 봤더니 더 안전하고 더 효과가 있어 보이는 그룹이 지금은 뭐 폐암이다. 근데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피부암에도 들어. 근데 지금 피부암에 쓰기에는 아직까지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럼 너는 폐암에 먼저 이 가격에 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협상을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피부암, 근데 회사는 또 피부암 환자에게도 이 약을 제공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늘어나요.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항암제에 들어가는 돈이 더 환자 수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 돈을 제대로 쓰는 거죠. 이제 그 우리 세금인데 그게 이제 한정된 돈을 어떻게 투여를 해서 어떤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국민 전체로 봤을 때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다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의 되게 디테일한 뭐 협상이나 그 왜 이게 이 가격이 돼야 되는지 이런 걸 증빙을 하고 뭐 그 규정도 엄청 좀 많기는 하고 그래요. 약의 생사를 결정해주는 그 약이 아무리 나와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약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이시네요. 그러면 그것에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데 TV나 이제 뭐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들이랑은 이제 사람의 건강이나 이제 심지어 항암제 같은 것들은 이제 생명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규제나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까다롭게 있는 편이죠. 그러면 칭아님은 이제 제약 회사 쪽에 소속이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협상들을 담당하실 때 보통 정부의 의료보험공단이나 뭐 이런 쪽하고 협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이 약이 안전한가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거를 볼 때는 식약처랑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큰 부서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이 약들에 대한 자료를 다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허가가 나온 약들을 제약사들이 우리는 이런 신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이 국민들한테 환자들에게 전달이 되면 이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허가에서 썼던 임상적 자료에 더해서 뭐 예를 들면은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이제 더 많이 이제 정부에서 돈을 내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게 맞는 말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달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격은 이만큼입니다. 라는 거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가시네요. 협상가. 저 그래서 궁금했던 게 약값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 이런 거랑 다르게 값도 제조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걸 마음대로 정하기가 참 힘든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중간자적 입장인데 글로벌에서 이제 본사가 이제 물론 한국 회사들도 있지만 이제 많은 외국계 제약회사들은 본사가 따로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가격들에 대해서 나라마다 가이드가 있어요.
그 곡이 그 밴드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협상을 해야지만 하는데 그 가격이 사실은 약은 생산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고 R&D 개발을 할 때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연구비. 네, 연구비가 정말로 많이 드는데 상상 초월이죠. 그거를 사실 찍어내는 거는 뭐 케미칼 그냥 화학 약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이런 주사제에 들어가는 뭐 용액 뭐 이런 걸 수 있는데 그게 효과를 보인다라는 거를 여러 긴 시간 동안의 임상 시험을 통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임상 실험 뭐 1가, 2가 뭐 이렇게 네, 그건가요? 이제 뭐 페이즈 네. 1, 페이즈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찾아냈을 때서부터 개발되기까지 이제 출시가 되기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중간에 망하는 약도 되게 많고 뭐 임상 시험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굉장히 난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얼마나 팔릴 수 있는 인구 집단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좀 어느 정도를 판단을 해서 국가마다 또 GDP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인 약이 저기 아프리카 막 되게 못 사는 나라에서 100만 원이면 아무도 그 약을 쓸 수 없잖아요. 그땐 또 좀 낮아지고 뭐 이게 여러 막 시스템들을 갖고 그들이 이제 가이드를 주면 그 안에서 저는 정부에 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싸게 약을 이렇게 들여오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그게 불법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여서 그래서 사회면에 나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허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는 약을 막 맞아. 이제 맞아. 급하니까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면 네, 값이 싸니까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직 출시가 안 된, 그러니까 허가도 나라마다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는 좀 허가의 기간이 짧고 어떤 나라는 되게 길고 이런 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좀 인구가 많이 있거나 더 효과적인 그룹이 그러니까 인종마다도 약의 효과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나라에 먼저 보내는 거죠. 그렇지만 그 환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 허가를 많지 못 않을 받았는데. 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그 정보를 갖고 이걸 써야지만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직접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특별한 기관이 있고 그런 거를 도와주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수입을 도와줘서 그쪽 가격대로 이제 하는데 여기 그 건강보험 대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비싸겠죠.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가 몰랐던 분야네요. 듣다 보니까 정말 세상이 넓구나.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거 있거든요. 코로나 백신하고 비타민에 대한 네. 궁금증이 제약회사에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일단 비타민만 먼저 물어보면 네, 비타민은 약이 아닙니다. 아 약이 아니에요? 네.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인데 그래요? 물론 금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몸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해주는 허가가 약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건강보조식품 그다음에 화장품 뭐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럼 모든 비타민 종류는 다 건강보조식품이에요? 때에 따라서 이제 치료에 뭐 쓰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건강보조식품인 거죠. 의료 치료적인 목적일 때는 포함이 되는 거고.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달라요. 각 그러니까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비타민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 회사. 네, 회사에서 그전에는 포트폴리오 중에 비타민 센트륨이라고 아시죠? 네네네. 제품명이 나가도 괜찮아요. 뭐 저희 그 비타민이 그 회사 거였어요 예전에. 그러니까요. 이 제약회사가 비타민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지 않나요? 사실 그렇게 돈이 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이 효용이
성능이 있냐 없냐 되게 논란이 많은데 제약회사들은 비타민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이제 건강보조식품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회사도 있고 이제 뭐 다른 여러 항암제를 하는 회사, 뭐 백신을 하는 회사, 우리 흔히 말하는 고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 하는 회사 이제 다 이제 종류별로 조금씩 다른데 그 안에서도 또 화이자의 그 센트륨이 있었다가 지금은 또 GSK라는 다른 회사로 그 사업부는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부적인 또 회사는 이제 그런 고민을 또 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약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R&D 부서라는 말도 나오고 말씀하신 것 중에 약을 개발하는 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지금 싱아님이 속해 계시는 쪽은 이러한 약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어떤 협상 과정에 위치하신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업계 자체가 되게 아까 진짜 넓다. 저희가 오늘 한 번으로 어떤 이런 보건 의료계라든지 제약업계의 모든 어떤 직종이나 이런 거를 짚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두 번째 큰 질문을 드리자면 보건 의료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안에 뭐가 포함되는지 그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그림, 큰 그림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큰 이렇게 다이나믹을 갖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도 일부에만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제가 관찰을 해보았을 때는 이 종사자가 아닌 그 바깥에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의료계,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람들이 가진 기술력, 서비스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약사. 거기에 이제 그런 데서의 개발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 이제 본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자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내과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그럼 약도 있을 거고 외과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할 때 수술 기구들도 있어야 되고 주사기도 있어야 되고 뭐 알코올 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뭐 검사를 할 때 저희가 뭐 엑스레이 뭐 이런 CT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료 자원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들, 서비스 제공하는 측, 그다음에 상품을 제공하는 측, 그다음에 약도 상품인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재화를 쓰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근데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명과 관련이 있다 보니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갈 수 없고 굉장히 촘촘하고 타이트한 규제 환경이 있고. 규제를 해서 이제 검사도 잘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이제 지불자, 보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재화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과정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단계라 그러면 이 보건의료 쪽은 한 3단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저희가 돈을 약값을 다 내지 않잖아요. 보험료에서 서포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조직이 또 따로 규제 조직이 있는 거고 규제 조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는 그 규제가 완전 달라요. 한국이랑. 한국은 건강보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는데 싱가포르에는 그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고. 그럼 싱아님은 약 관련 쪽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구나 이런 다른 그 뭐 알코올솜 이런 자잘한 그런 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회사들이 또 있어요. 그런 회사마다 다르고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 그러니까 규제에 따라서도 또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제약사는 좀 많이 필요하고 이제 저희가 그냥 디바이스 회사라고 하는데 디바이스 회사에서는 나라마다 또 조금씩 제도가 달라서 이제 필요한데 좀 다른 역할을 한다든지 뭐. 그리고 칭아님이 계신 회사는 어떤 게 주력 상품인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많이 여쭤봐주셔도 돼요. 지금 현재 제가 있었던 회사들은 대부분이 항암제, 그다음에 뭐 고지혈증, 희귀질환
또 뭐 여러 영역이 있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약은 좀 아닌 거죠. 처음에 저도 제약회사 이름도 너무 생소하고 약 이름은 더 생소하고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초반에. 그럼 여기서 이어서 좀 사실은 되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진로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대학을 가진 않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면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게 영어를 배워놓고 어디서든 잘 써먹고자 뭐 우리가 사회나 이런 관심 책을 많이 읽어놓고 이런 어떤 지적 자원들을 아이들이 쌓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직업의 세계로 들어가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싱아님도 대학교 때 경제학과를 대학을 선택하셨을 때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할 때는 어떤 마음이나 고려, 뭐 고민 이런 걸로 제약회사 쪽으로 가게 되셨는지 개인적 경험과 관련돼서 진로를 이렇게 선택해 나가신 과정을 좀 여쭤볼 수 있을지. 저는 이게 흔한 한국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막 내가 뭘 잘하는지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있고 막 그런 게 전혀 없는 학생이었고 그냥 공부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은 점수에 맞춰서 가죠 저희가. 맞아요. 그래서 점수에 맞춰서 갔는데 문과였으니까 경영 경제 많이 가죠. 경영 경제 그런데 많이 좋은 가니까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있죠. 뭐 점수에 맞으니까 여기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갔더니 너무 다들 똑똑하신 거예요. 그리고 문과였는데 수학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경제 수학, 경영 수학 이런 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어 하면서 버텼는데 취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하지만 경제학과 대학원은 못 가겠더라고요. 안 똑똑해. 본인의 적성과 네. 그다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진 않았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그렇죠? 근데 저의 생각에 그 4년 동안 배운 것 중에 로직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 생각들이 체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4년 동안에 배운 것들이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수학도 싫고 뭐 다 싫지만 그래도 그런 로직을 배울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큰 자산이었고 그래서 대학원을 갈 때는 조금 다른 영역을 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좀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헬스케어는 어떠냐 그렇게 해서 보건 의료가 헬스케어군요. 영알 모드. 그래서 헬스케어 쪽은 어떠냐 그런 조언을 좀 받게 됐고 이제 경제학을 살리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에 있다. 이제 그런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보자라고 했고 거기서 이제 저의 그 헬스케어의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대학원은 그러면 네. 과가 어떤 과셨어요? 저는 이게 약간 전문 대학원이었어가지고 보건대학원이에요. 그러니까 보건대학원. 네. 근데 이제 제가 배우는 것들이 지금은 약대에도 있고요. 약대대학원에도 있고 학교마다 또 커리큘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과의 진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대학원에 주로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응용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대학원에 이제 집중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배웠던 것들을 직업적으로 살리는 과정은 직접 회사에 들어온 다음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OJT라고 하죠. 온더잡 트레이닝. 그게 더 많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처음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 쪽에서 회사에서 자료를 가져왔을 때 리뷰를 하고 이제 요런 부분 연구도 막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을 개발하는 연구도 있겠지만 그다음 막 뭐 DNA도 분석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책을 연구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은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었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필요하다. 이제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자원을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잘 쓸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이제 제도적으로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제가 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 그러면서 제약사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제도가 새로 생기면 갖다 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약사로 옮기게 된 경우였었고요. 자연스럽게 흘러갔네요. 흘러갔는데 이제 백그라운드에 있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대학교에서 배웠던 로직이나 이제 이런 큰 그림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사실 더하기 빼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어떤 흐름을 타고 갈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일을 하면서 아니면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주워 듣고 요런 것들이 되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에 약이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이다라는 게 이제 그전에는 정말 가격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산정이 됐었어요. 외국에서 얼마 파는지에 따라서 탁탁 그 시계에다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착착 나오고.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제도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 가격이 기계적으로 산정되던 당시에는 허가받고 가격 나오는데 하루밖에 안 걸리고 그 다음날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요했고 제약회사에서. 맞아요. 제약회사 하면 영업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지금은 약간 시대가 바뀌면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진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제도나 규제가 조금 많아지면서 제가 이제 외국을 가게 된 싱가포르를 가게 된 이유도 우리나라에서 그전에 제가 제약업계에 들어올 때 도입했던 그 제도를 싱가포르랑 이제 동남아나 중동 이런 데서도 이제 도입을 하니까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제약회사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제약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약회사라고 하지만 되게 팀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대 나오신 분, 뭐 의사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뭐 간호대 나오신 분, 그다음에 생물학, 화학, 뭐 이런 이제 뭔가 그 약의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이과에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개발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허가를 받는 아까 식약처랑 일을 한다든지 나라마다 다 식약처는 다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허가에 관련된 뭐 임상 시험에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 분들도 역시나 이제 대부분은 약사 분이시거나 뭐 아니면 그러니까 약대를 나오셨거나 생물학이나 뭐 바이올로지 뭐 그다음에 케미칼 뭐 이런 화학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제가 하는 일에서부터가 이제 시장에 나와야 되니까 약간 경제 경영 뭐 근데 꼭 굳이 그렇진 않아요. 이제 약사인 분들도 여전히 많고 왜냐하면 이제 약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고 뭐 다른 전공을 가졌어도 굉장히 폭넓은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심리학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제가 지금 하는 일의 성격이 조금 넓어서 되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서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약이 임상 시험을 통해서 그 과학적인 근거 자료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뭐 실제 생활에서는 환자들한테 썼더니 어떻더라. 뭐 삶의 질은 어떻게 변하더라. 뭐 이런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같은 데이터 분석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이제 흔히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약이 있을 때 기존의 약이랑 비교를 했는데 효과는 어떻고 비용 효과는 어떻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또 증빙하는 이런 방법론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가 마련이 되면
이제 스트레티지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제대로 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도 환자들한테 이 약을 줄 수 있게끔 이 나라에 출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경영 이런 데에서의 역할이 좀 더 크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정부나 보험자 이런 데 가서 설득을 하고 나올 수 있게 리스트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과정에서는 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다 들어오실 수는 있고 다만 이제 좀 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성격이나 이런 게 수용할 수 있고 배우려는 자세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낯선 게 싫지 않은 분들 그래서 이제 왜냐면 계속 낯선 약들이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일 힘든 부분이 약을 어떤 병에 쓰고 병도 알아야 되고 약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약사분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간호사 선생님이나 뭐 이런 그런 임상적 배경이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그쪽에 공부를 훨씬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뭐 산정하기 위해서 모델을 돌리고 비용 효과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배우면 되는데 이제 그 배우는 과정이 이제 좀 남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약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보다. 그렇군요. 이렇게 쭉 싱아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헬스케어 업종은 그러니까 이게 청자 입장에서 제가 지금 청자니까요.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현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서비스 업종 의료 서비스 업종, 뭐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쪽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자원이 되는 영역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약과 그거에 관련된 의료 기기 이런 분야의 업종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신 영역이 이 중에서도 이제 제약 관련된 부분이고 제약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여러 업종들이 약의 개발에서부터 그 약이 출시하기 직전까지 이제 중간 단계 좀 협상을 해 나가면서 맞춰가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정책적으로 그게 시행되는 단계 뭐 이렇게 해서 뭐 정부 기관도 포함해서 이런 업종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제약 관련된 업종이 큰 그림이 조금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또 하나 이렇구나라고 중요하게 생각한 게 우리가 이제 아이들하고 진로 고민을 할 때 좀 전에 박 사장님께서 뭐 어떤 과나 백그라운드나 경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내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생각하진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크게 두 가지가 애들이 좀 세상을 보는 눈이 큰 경우 그러니까 저는 완전 좁은 경우거든요. 저는 참 사실은 좁고 깊게 가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걸 좋아했고 파고 근데 보면은 친구들 보면은 다양한데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뭐 세계의 어떤 일, 무슨 흐름, 뭐 주변에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훨씬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로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의 체계나 진행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는 단번에 길러지는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교 때 경제학과에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셨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촘촘히 쌓여져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이렇게 우리가 시험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평상시에 그냥 뭐 수학 공부, 영어 공부하는 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쌓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일의 흐름 자체나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사회생활에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단지 목표가 대학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말씀하신 대로 대학은 백그라운드가 되게 여러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막 인류대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류학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각자의 길에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좀 더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의 능력?
그런 것들이 좀 더 직업에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실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예전에는 뭐 우리 어느 대학 어느 과 나오면 바로 취직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개인이 가진 능력 그게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싱아님 어떻게 그 약 이름이랑 이런 거 다 공부하셨어요? 외워야 계속 목이 메이시는구나. 외운 걸 생각하니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운이 여러모로 좋았는데 네. 첫 번째 갔던 회사가 이제 외국계 회사와 합병을 한 한국계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되게 전통적으로 시험을 봐요. 역시 모든 기본 자산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입사를 해서도 시험을 입사를 한 다음에 이제 신입사원 교육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경력직이긴 하지만 이제 영업사원들 신입사원 동기와 함께 같이 계속 이제 시험을 보는. 계속 시험을 봅니다. 와. 근데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제약회사는 정말 특이하게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이유가 고객이 저보다 의사. 너무 똑똑해요. 의사잖아요. 그렇죠. 아, 고객이 의사 선생님이셔서. 네, 고객이 의사 선생님인데 말을 헛소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돼야 대화가 돼야 되는데 기본이 과학적인 지식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다 이해해야 되고 그 약 내 제품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발됐는지 어떤 성분인지 어떤 작용을 해서 이게 진짜. 되는지 뭐 이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제약회사 안에 굉장히 큰 팀 중에 하나가 교육을 하시는 부서가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약은 계속 나오잖아요. 신약이. 새로운 약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학부라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약이 나와서도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광고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할 수 없는 상태지만 뭐 이렇게 자료들이 제작이 됐을 때 이상한 말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다 리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컨텐츠로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도 다 이제 글로벌에서 오기도 하지만 이제 그 리뷰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알아야 팔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걸 또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네요. 네. 근데 보면 진짜 계속 공부를 하지 않는 영역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이든 뭐 선생님들도 당연히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시는데 항상 공부하시고 뭐 어떤 영역이든 새롭게 맞아요. 세상은 변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을 그냥 평생 할 걸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무겁지 않게. 네. 편하게 생각하는 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 한 번에 몰아쳐서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대학 입시에 모든 걸 쏟고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태도가 아니고 약간 그냥 공부는 그냥 가늘고 평생. 길게 계속 평생 내가 배워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너무 모범적이시다 다들. 근데 그 아닌가요? 그 성향은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싱아님 분야에서 저뿐만 아니고 그냥 저는 살면서 사회생활하는 이제, 사람들은 네. 대부분 모범생들. 근데 그게 꼭 막 그런 제품에 대한 지식, 뭐 질병에 대한 뭐 이해 이런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꼭 공부 아니고 그냥 뭔가 배우는 거. 그쵸. 이런 게 되게 그거를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꾸준히 이렇게 가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한 되게 좋은 태도신 것 같아요. 본받아야 할. 절레절레요. 하지만 박 사장님도 참 공부 이제 천천히 하셔도 되겠다 지금도 엄청 하고 싶은데도 계시잖아요. 또 맞아, 또 대학원 공부를 하나 하고 시작하셨잖아요. 이게 학생들과 보내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참 훌륭하시죠. 한숨 후회 중이죠. 내가 또 왜 대학원을 시작했나.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또 서로 도움을 받고 칭아님을 꽤 오랜 세월 이렇게 옆에서 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해도 이렇게 뵈면 그 기본적인 성정이나 기질은 저랑 참 많이 다르다라고 느낀 점이
진짜 글로벌하세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냥 혼자 외국 여행도 그냥 무턱대고도 가시고 제 느낌엔 무턱대고 그냥 가시고 그리고 뭐 지금도 싱가포르에 가시게 되는 것도 정말 워킹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많은 도움을 주변에서 받으면서 일을 해도 쉽지 않은데 막 이렇게 정말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그 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벽 이런 게 되게 낮으신 거예요. 그런 활동 범위에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게 어떤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저는 듣고 싶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기질을 꼭 그렇게 아닌데 저같이 아닌데 바꾸라 그러면 괴로우니까 저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의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게 또 잘 발현됐으면 좋겠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부산스럽게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냐 이러지 말고 현재의 교육은 너무 앉아야만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더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싱아님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어떤 장점으로 발휘되는 측면들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겁이 없고 그런 새로운 것을 접하는 거에 있어서 별로 겁이 없고 또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새롭기 때문에 제가 좀 이직을 많이 한 편이었는데 새롭기 때문에 그 일을 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약회사에 올 때 첫 번째로 제약회사에 올 때는 물론 저의 성향도 있었지만 저를 쭉 지켜봐 오신 지도 교수님이 너는 제약사가 더 어울릴 것 같다. 정부 기관보다는. 그러니까 아마도 조금 더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이런 부분이 그 좀 틀이 있고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는 정부에서의 이런 데서는 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달라요. 정부 기관 안의 연구소와 색깔은 비슷한데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물론 제약사에 가서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게 굉장히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회사를 갈 때도 제품군이 완전히 달라서 내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지만 했던 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 갈 때도 한국에서는 나는 되게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나 싱가포르에 가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몇 군데를 맡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싱가포르만 하다가 이제 또 다른 회사로 갈 때는 또 제품군이 완전히 다르면서도 다른 나라들을 또 조금 더 할 수 있는 확장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로 또 옮기게 되고 이제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약간 갈증 이런 호기심. 게 있어도 네, 호기심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싱아님을 여러 곳으로 이끌었네요. 네, 물건만 신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했을 때 에너지가 더 생기는 것 같고 약간 보통 아이들 보면 공부를 하다가도 막 되게 지루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됐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막 어제 하던 거는 뭐 오늘 또 바꾸고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됐을 때 이 아이가 다른 거를 더 관심이 가졌을 때 보통 부모님 저만 해도 야, 넌 좀 끈덕지게 앉아가지고 이걸 좀 끝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해라고 했을 때 저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의 영역이 굉장히 많고 그것들을 물론 다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도 되게 많았지만 이제 막 하나를 막 이렇게 파가지고 막 저 안에 들어가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거 찾아가고. 또 새로운 거 찾고 또 다른 거 뭐 해볼까 고민하고. 근데 싱아님 지금 외국에 계시니까 네. 언어가 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외국계로 가시면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준비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요? 네, 더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뭐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그게 굉장히 고마웠고 공부를 하면서도 영어나 뭐 언어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부모님이 계속 영어나 언어는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데 확장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이게 다른
바깥에서의 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데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면서 때문에. 네, 그게 그냥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주 잘하진 않아도 그냥 겁내지 않고 누가 막 외국 사람 와서 말해도 뭐 그냥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그렇게 하면서 좀 편해졌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은 중국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죠. 이제 거기서는 거의 공용어처럼 쓰고 있고 그런데다가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중국어 배우거든요. 그럼 숙제를 봐줘야 되는데 제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확실히 그 중국어를 배우면서 또 눈이 더 트여요. 이제 그 싱가포르에 저는 저 혼자 지금 한국인인데 회사에서 가끔씩 그 로컬 분들 싱가포리안들이 이제 막 그 열띤 토론을 하다 보면 자기들도 모르게 중국어를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못 알아듣지만 눈치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의 관심 영역에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이런 네, 동기부여? 이런 게 되니까 되게 나 중국어를 좀 배우면 저 말에 더 끼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공부라는 부담이 아니라 그냥 생활이나 내 거를 더 잘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게 더 못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태도를 또 말씀해 주시죠. 진짜 그죠. 근데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 싱아님은 본인의 기질을 되게 스스로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자신을 개발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선택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역시 외국어가 중요해 이러면서 막 영어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아이가 자기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 내가 그것에 맞는 어떤 자원을 준비해 나가는 거는 조금 힘들어도 사실은 견뎌낼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잘 해내서 지금까지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겠지만 그런 길을 참 걷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싱아님한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싱아님께서 이렇게 앞날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이런 게 있다. 저희가 궁금한 건 더 많고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긴 하지만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지. 네, 저는 사실 강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게 굉장히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강점을 무언가를 일을 하는데 강점을 극대화해서 그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못하는 걸 보완을 해서 잘할 수도 있는데 전자가 훨씬 더 제가 하는 일이 비용 효과 분석이잖아요. 비용 효과적인 거예요. 비용 효과적으로 네. 높아. 네. 그래서 이제 자원이 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저한테 주어진 에너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한데 이걸 얼마나 내가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 그 다음에 과정이 그러니까 결과물이 달라질 텐데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내가 잘하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강점이 뭔지 이걸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다 쏟아붓고 약점은 좀 미안하지만 좀 차치하고 그냥 그거를 어찌 보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약점도 강점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막 부산스럽고 이런 애가 오히려 이거를 되게 다이나믹한 환경에 적응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코로나 전에 학교를 딱 갔는데 쓰레기통 위에 뭐가 있었냐면 문장이 이제 treat others the way you want to be treated. 그러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그러니까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그거 잘 집어넣어라 이 말인 거예요. 네가 깨끗한 환경에 있고 싶으면 쓰레기 잘 넣어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말로 하면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역지사지 뭐 이런 거 처음에는 이렇게 막 되게 와닿으면서 야, 애들한테 저런 거를 가르치다니 참 대단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 스스로가 굉장히 트리트를 잘해준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도 대접해라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겸손해야 되잖아요. 나를 별로 대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점을 사실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 같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 같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인재가 많아요. 근데 글로벌리 보면 되게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을 시키면 되게 잘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데 저요는 절대 하지 않아요. 너 너무 잘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별걸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근데 이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지금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내가 수학을 못해 나 막 영어 너무 발음 안 좋아 뭐 다 상관없어요. 사실 영어도 제가 영어를 뭐 아주 잘할 수 없잖아요. 저도 네이티브가 아니고 자신감이 갖고 당당하게 나는 내가 그 대신 나의 컨텐츠가 전혀 네가 알아듣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기 강점을 살려서 그 일을 계속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막 본인의 못하는 점에 주눅 들어서 막 물론 찾기까지의 과정이 더 힘들 수 있고 내가 그거가 뭔지 잘 모르겠고 사회에서 그게 좀 선호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사실은 좀 힘들고 막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지만 뭔가를 좀 알아내는 과정을 좀 도움을 받거나 찾아서 진로가 됐던 그냥 뭐 살아가는 방향성이 됐던 이런 것들이 좀 잘 갈 수 있게 이게 청소년들한테는 도움이 될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갤럽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을 때는 이 안에 무슨 이제 설문지 같은 게 있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MBTI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뭐 30몇 개의 이런 기질들이 있는데 나에게 강점이 5개를 그 설문을 하고 나면은 알게 되고 그 5개를 통해서 근데 그게 막 무슨 나는 수학을 잘해 이런 강점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저는 한국말로 테스트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 맥시마이저, 어치버, 뭐 러너, 진취적이고 뭐 이런 그런 거예요. 네, 뭐 스트레테직 뭐 이런 그러니까 전략적 뭐 대화 뭐 이런 그런 성향, 그런 강점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관계 그런 그러니까 각자의 그 30몇 가지의 영역이 있고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걸 이렇게 가르쳐주는 책인데 사실 뭐 책을 팔겠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본인을 조금 더 정형화되어 있지만 좀 기질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를 충분히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점이 더 막 이불킥하고 약점이 더 기억에 많이 남고 그걸 보완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면 내가 잘하는 것도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자기를 소중히 할 수 있는 이제 한국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감사해요. 말씀이네요. 네, 아이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거를 밀고 나가기까지는 말씀해주신 거에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저는 주변 환경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좀 나서서 하려고 하거나 할 때 주변에서 그 필요 없는데 쓸데없는데 왜 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사회적인 잣대를 미리 갖다 들이대고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해버리는 주변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문화들이 아직은 이렇게 아이들의 기를 조금 죽이는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버릇이 없고 이런 거는 옛날보다 심하다라고 하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고 나 자신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본인 혼자만은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싱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오늘 첫 번째 진탐 시간이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셔가지고 정말 시간님한테 무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우사사 진탐 인터뷰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서로서로 응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우사사의 지속 가능성은 청취자 여러분들과의 소통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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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